킬체보의 조용한 재앙의 서막. 킬체보, 이 조용하고 평화로운 도시는 늘 평온 속에 잠들어 있었다. 마치 시간마저 느리게 흐르는 듯 사람들의 일상은 단조롭고 예측 가능했다. 그러나 2004년 11월, 그 평화로운 표면 아래에 숨겨져 있던 균열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64세의 청소부 여성 시리아 노스카가 호련히 사라진 것이다. 그녀는 늘 같은 시간에 집을 나섰고 같은 시간에 돌아왔다. 이웃들은 그녀가 보이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지만 누구도 감히 불길한 상상을 하지 않았다. 그저 며칠 여행을 갔겠지 라고 가볍게 생각할 뿐이었다. 하지만 2달이 지나도록 그녀의 행방은 묘연했고 평온했던 도시는 서서히 긴장감에 휩싸였다. 그리고 12월의 어느 끔찍한 날, 도시의 한복판에 위치한 스포츠 컴플렉스 건설 현장에서 그녀의 시신이 발견되었다. 거대한 공사 현장의 한 귀퉁이, 파헤쳐진 흙더미 속에 묻혀있던 검은색 비닐봉투에서 그녀의 시신이 모습을 드러냈다. 봉투를 열어본 형사들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시리아 노스카는 이미 차가운 시신이 되어 있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기이할 정도로 평온한 표정이 감돌았다. 마치 자신이 죽음을 맞이할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 혹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듯. 가장 섬뜩한 것은 그녀의 시신이 발견된 방식이었다. 그녀의 몸은 마치 한 조각의 예술품처럼 기묘하게 뒤틀려 있었고 누군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그렇게 놓인 듯했다. 몸에는 폭력의 흔적이 거의 없었으며 교살의 흔적만이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이 모든 것이 마치 살인자가 그녀에게 폭력을 가한 것이 아니라 섬세한 손길로 그녀를 만들어낸 듯한 인상을 주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살인 사건이 아니라 한 예술가의 기괴한 작품 같았다. 범이 특히 어둠 속에서 홀로 일하는 여성들에게 끔찍한 악몽이 될 것이었다. 살인범의 끔찍한 연작 킬체보를 덮친 공포는 시리아 노스카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다. 그로부터 3년 동안 도시는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새로운 재앙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은 2번의 끔찍한 살인사건으로 현실이 되었다. 이번에도 희생자는 모두 나이든 청소부 여성들이었다. 먼저 56세의 리코스카가 그리고 65세의 테멜코스크가 차례로 사라졌다. 2 사건 모두 시리아노스카 사건과 소름 끼치도록 유사했다. 리코스카의 시신은 버려진 창고에서 발견되었다. 그녀는 시리아노스카처럼 알몸이었고 몸은 섬뜩하게 뒤틀려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한 가지 더 끔찍한 차이가 있었다. 범인은 그녀의 몸에 섬세하면서도 잔혹한 흔적을 남겨놓았다. 그녀의 피부에는 날카로운 도구로 새긴 듯한 정교한 상처들이 있었고 그것은 마치 누군가 그녀를 해부하여 해부학 도해를 그리려다 만 것 같은 인상을 주었다. 경찰은 경악했다. 이것은 단순한 살인이 아니라 고통을 통해 아름다움을 창조하려는 미친 예술가의 작품이었다. 그리고 1년 후 테메코스크의 시신이 발견되었을 때 공포는 극에 달했다. 그녀는 도시 외곽의 인적이 드문 숲속에 버려져 있었는데 시신은 마치 잠든 것처럼 평온한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니 그녀의 눈은 뜨여 있었고 그 안에는 형언할 수 없는 공포가 그대로 굳어 있었다. 범인은 시신의 눈꺼풀을 억지로 벌려놓은 채 그녀가 마지막으로 보았을 악몽 같은 광경을 영원히 전시해 놓은 것 같았다. 가장 끔찍한 것은 시신의 손가락에 그녀의 직업을 상징하는 낡은 걸레 조각이 쥐어 있었다는 점이었다. 이것은 범인이 피해자의 정체성을 조롱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그리고 이번에는 어떤 끔찍한 연출을 더할지 상상하며 몸서리쳤다. 도시는 살인범의 끔찍한 연작이 끝나기를 바라면서도 동시에 다음 작품이 언제 공개될지 모르는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다. 어둠 속에서 빛나는 펜 혹은 칼,
킬체보가 공포에 질려 숨죽일 때 한 남자는 마치 이 모든 것을 예견이라도 한 듯 펜을 휘두르며 자신의 영역을 구축하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블라도 타네스키, 노바 마케도니아라는 국영신문사의 범죄 전문 기자였다. 그는 킬체보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며 이 작은 도시의 모든 뒷골목을 훤히 꿰뚫고 있었다. 타네스키의 기사들은 단순한 보도를 넘어 마치 범죄 현장을 직접 목격한 듯한 생생함과 섬뜩함을 담고 있었다. 그는 실종된 시랴노스카의 이야기를 마치 한 편의 비극적인 시처럼 풀어냈고, 니코스카와 테멜코스크의 끔찍한 죽음은 한 폭의 충격적인 그림처럼 묘사했다. 그의 기사는 항상 경찰의 공식 발표보다 한 발 앞서 나갔고, 때로는 경찰조차 몰랐던 은밀한 정보들을 담고 있었다. 예를 들어 그는 니코스카의 시신이 발견된 창고에 대해 창고 구석에 놓인 낡은 공구통을 언급하며 그 안에 녹슨 칼날이 혹시라도 범행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경찰이 발표하지 않았던 너무나도 구체적인 묘사였다. 그는 또한 테멜코스크의 시신을 덮고 있던 천의 종류와 색깔까지 정확하게 서술했다. 수사팀은 혼란에 빠졌다. 이건 불가능해. 우리가 기자들에게 브리핑할 때 이 정도까지 자세히 말한 적은 없다고. 한 형사가 소리쳤다. 타네스키의 기사는 신문 독자들을 매료시켰고 그는 킬체보의 셜록 홈즈로 불리며 명성을 얻었다. 그러나 일부 경찰관들은 그의 기사에서 느껴지는 섬뜩한 뉘앙스의 의문을 타네스키의 기사들을 모아 분석했다. 그리고 그는 충격적인 패턴을 발견했다. 기사가 상세할수록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미공개 정보와 일치할 확률이 높았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사건의 내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는 자신의 상관에게 말했다. 어쩌면 그가 범인이거나 아니면 범인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 타네스키는 더 이상 단순한 기자가 아니었다. 그는 어둠 속에서 범인의 시선으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펜을 든 사냥꾼이었다. 혹은 펜이라는 칼로 자신의 죄를 감추려는 가면을 쓴 살인마일지도 몰랐다. 킬체보의 모든 공포와 혼란은 그의 펜 끝에서 시작되고 있었던 것이다. 피 묻은 펜과 DNA의 속삭임. 킬체보 경찰서의 젊은 분석관은 밤늦도록 타네스키의 기사를 분석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새 사건의 현장 사진과 타네스키의 스크랩 기사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그는 돋보기를 들고 기사 한 문장 한 문장을 꼼꼼히 훑었다. 시신은 낡은 전화선 케이블에 묶여 있었다. 피해자의 눈은 영원한 공포를 담고 있었다. 시신의 손가락에는 낡은 걸레 조각이 쥐어 있었다. 분석관은 펜을 들고 기사에 담긴 미공개 정보들을 동그라미 쳤다. 그리고 그것들을 현장 조사 보고서와 대조했다. 그의 심장은 점점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보고서에는 피해자 몸에 남아있는 미세한 흔적이라는 설명 아래 실제로 전화선 케이블의 특징이 언급되어 있었다. 시신의 눈꺼풀은 강제로 벌려진 상태라는 내용도 있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테멜코스크의 시신을 발견했을 때 그녀의 손에 걸레 조각이 쥐어져 있었다는 사실은 경찰 내부에서도 극소수만이 알고 있는 극비 사항이었다. 분석관은 마침내 확신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타네스키는 단순한 기자가 아니라 태웠다. 그의 집 주변을 탐문하던 형사들은 우연히 그가 버린 담배꽁초를 발견했다. 타네스키가 무심코 버린 그 작은 꽁초는 거대한 진실을 품고 있었다. 담배꽁초는 조용히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 보내졌고 킬체보의 모든 경찰관들은 숨을 죽이고 결과를 기다렸다. 며칠 후 분석관의 손에 들린 보고서에는 단 한 줄의 문장이 적혀 있었다. DNA 일치. 시랴노스카의 시신에서 발견된 샘플은 블라두 타네스키의 DNA와 일치함. 그 순간 킬체보 경찰서에는 싸늘한 침묵이 흘렀다. 그들은 지금껏 수많은 범죄자를 잡아왔지만
이처럼 완벽한 가면을 쓴 범인은 처음이었다. 도시의 양심이자 정의의 대변인으로 불리던 기자가 사실은 그가 기사로 묘사했던 잔혹한 살인마였다는 사실은 모든 이들의 상상을 초월했다. 타네스키의 펜은 더 이상 사건을 기록하는 도구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피 묻은 칼날처럼 그의 죄를 감추고 그의 잔혹함을 드러내는 또 다른 방식이었다. 그가 쓴 모든 글들은 이제 자신의 죄를 속삭이는 끔찍한 증거가 되었다. 가면의 몰락, 그리고 피의 왕관. 2008년 6월 21일 오후, 킬체보 외곽의 한적한 주택가에 정적이 감돌았다. 블라도 타네스키의 2층짜리 현대식 주택은 평소처럼 조용했다. 그러나 그 평화로움 통경은 거대한 폭통전의 고요함일 뿐이었다. 수십 명의 경찰관들이 2중 3중으로 주택을 에워쌌고 한치의 오차도 없는 작전이 시작되었다. 모든 창문과 출입문은 차단되었으며 도주로는 완벽하게 봉쇄되었다. 경찰 특공대가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두드렸다. 문이 열리자 그들의 눈앞에는 킬체보에서 가장 존경받는 남성 중 한 명인 블라도 타네스키가 서 있었다. 그의 표정은 놀라움이나 분노 없는 심해처럼 어둡고 차가웠다. 그의 침묵은 단순한 부인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모든 것을 내려놓은 자의 체념 같기도 하고 혹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어떤 긍지처럼 보이기도 했다. 그는 자신의 범죄를 부인하는 대신 오만하게 침묵을 선택했다. 그 침묵 속에서 형사들은 그가 썼던 기사들의 문장들을 떠올렸다. 시신은 버려진 쓰레기처럼. 그 문장은 이제 타네스키 자신의 죄의식과 오만을 날카롭게 드러내는 칼날처럼 느껴졌다. 킬체보의 정의의 펜은 이제 피의 칼로 변모했다. 그가 쓴 모든 단어, 모든 문장은 이제 그의 범죄 행각을 증명하는 끔찍한 증거가 되었다. 그의 체포 소식은 도시 전체를 충격과 공포로 몰아넣었다. 사람들이 존경하던 기자, 완벽한 가장, 평온한 이웃이 사실은 도시를 공포에 떨게 한 연쇄 살인범이었다니. 타네스키는 자신의 손으로 썼던 기사 속의 주인공이 되었지만 그가 쓴 것은 정의로운 영웅의 이야기가 아니라 피로 얼룩진 살인마의 끔찍한 기록이었다. 그는 이제 가면을 벗고 스스로에게 피로 물든 왕관을 씌웠다. 그리고 그 무게에 짓눌려 침묵의 나락으로 떨어졌다. 침묵의 고백과 광기의 미소. 경찰서 취조실의 차가운 공기는 블라도 타네스키의 침묵으로 인해 더욱 무거워졌다. 며칠 밤낮으로 이어진 취조에도 그는 입을 굳게 다물었다. 형사들은 온갖 신문 기술을 동원했다. 그의 범죄에 대한 증거들을 낱낱이 들이밀고 피해자들의 사진을 보여주며 그의 양심을 흔들려 했다. 하지만 타네스키는 어떤 감정의 동요도 보이지 않았다. 그의 얼굴은 마치 조각상처럼 무표정했고 그의 눈빛은 텅 빈 공간을 응시하는 듯했다. DNA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죽였습니까? 그들의 죄가 무엇이었죠? 라고 물었을 때였다. 타네스키는 마침내 고개를 들었다. 그의 시선이 형사에게 직접적으로 향했다. 그리고 그의 입가에 희미하고 기묘한 미소가 번졌다. 그것은 행복의 미소도 후회의 미소도 아니었다. 마치 오랜 시간 간직해온 비밀을 혼자서 즐기는 듯한 섬뜩한 미소였다. 그 미소 속에는 조롱과 광기, 그리고 형사들이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만족감이 뒤섞여 있었다. 그 미소는 형사들의 심장을 얼어붙게 했다. 그들은 깨달았다. 타네스키는 단지 살인마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범죄를 일종의 예술 행위로 여겼고 자신의 기사를 통해 그 예술을 세상에 전시했다. 그에게 살인은 고통스러운 비밀이 아니라 자신만이 이해하고 즐길 수 있는 창조물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의 침묵은 그 창조물에 대한 완벽한
마무리였다. 타네스키는 결국 단 한 번도 명확하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끝까지 자신의 가면을 벗지 않은 채 침묵의 장막 뒤에 숨어 있었다. 그 침묵은 그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가장 끔찍한 고백이었다. 키에체보의 모든 사람들은 그가 쓴 기사들을 다시 읽으며 그 안에 숨겨져 있던 살인마의 섬뜩한 시선을 뒤늦게 발견하고 몸서리쳤다. 타네스키는 이제 더 이상 기자나 평범한 남성이 아니었다. 그는 침묵으로 자신의 광기를 노래하는 살아있는 악몽이었다. 어머니의 저주, 그리고 피로 물든 그림자 블라도 타네스키의 침묵은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보였다. 하지만 경험 많은 프로파일러들은 그의 내면을 파고들기 시작했다. 그들은 그의 유년 시절과 가족관계에 대한 모든 것을 샅샅이 뒤졌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눈앞에 끔찍한 진실의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타네스키의 어머니는 그가 닿을 때마다 마치 자신의 영혼이 찢겨나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그에게 어머니는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끊임없이 깎아내리는 거대한 그림자였다. 프로파일러들은 이 비극적인 가족사가 3건의 살인사건과 놀라운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결론 내렸다. 희생자들은 모두 나이든 여성 청소부였다. 그들은 타네스키의 어머니와 정확히 같은 직업을 가졌고 비슷한 연령대였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범인은 희생자들을 통해 자신의 과거를 재현하고 있었어요. 프로파일러가 말했다. 그는 어머니에게 복수하기 위해 어머니와 똑같은 특성을 가진 여성들을 선택했습니다. 살인은 그에게 일종의 의식이었던 겁니다. 과거의 상처를 지우기 위한 자신만의 끔찍한 의식. 경찰은 타네스키가 피해자들을 납치하고 살해할 때마다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을 다시 불러일으켰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는 전화선 케이블로 피해자들을 묶고 그들의 목을 조르면서 마치 자신의 목을 조르는 어머니의 손길을 재현하는 듯한 기분을 느꼈을 것이다. 그의 범죄는 단순히 무차별적인 살인이 아니라 뿌리 깊은 증오와 트라우마에서 비롯된 뒤틀린 복수극이었다. 타네스키는 결국 어머니라는 거대한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는 어머니를 직접 해치지 못했지만 대신 어머니를 닮은 여성들을 희생양으로 삼아 자신의 복수극을 완성했다. 그의 범죄는 그의 유년 시절에 드리워진 어머니의 저주가 성인이 된 후 피와 비명으로 현실화된 끔찍한 결과였다. 킬체보의 조용한 거리에 울려 퍼진 3번의 비명은 사실 타네스키의 내면에서 오랫동안 울려 퍼졌던 증오의 울림이었던 것이다. 아내의 절규, 그리고 마지막 고해성사 블라도 타네스키는 테토보 교도소의 차갑고 어두운 감방으로 옮겨졌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기자나 아버지, 남편이 아니었다.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희미한 사랑으로 갈기갈기 찢겨 있었다. 철창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다. 마리아는 그의 무표정한 얼굴을 바라보며 지난 31년의 세월을 되짚었다. 그들은 완벽한 부부였고 존경받는 가정을 이루었다. 그는 늘 조용하고 다정했으며 그녀와 아이들을 아꼈다. 대체 언제부터 그의 내면에 이토록 끔찍한 악마가 숨어 있었던 것일까? 마리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입을 열었다. 블라도, 제발 제게 말해줘요. 당신이 한 짓이 맞나요? 타네스키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눈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다. 마리아의 목소리가 절규로 변했다. 전 당신을 용서할 수 있어요. 당신이 무슨 짓을 했든, 우리 가족을 위해, 저를 위해, 제발 진실을 말해줘요. 지난 31년간 제가 누구와 살았던 건지, 그것만이라도 알려줘요.
마리아의 절규는 감옥의 차가운 벽에 부딪혀 공허하게 메아리 쳤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타네스키는 그녀의 눈물을 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눈에 아주 희미한 하지만 명백한 감정의 파장이 일었다. 그것은 후회도 죄책감도 아닌 미묘한 동정심이었다. 그는 아내의 손을 굳게 잡았다. 그리고 나지막이 마치 자신에게 하는 말처럼 속삭였다. 나는 아무도 죽이지 않았소. 언젠가 모든 진실이 밝혀질 거요. 그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평온하고 단호했다. 마치 그가 지금껏 썼던 기사 속의 문장들처럼 완벽하게 통제된 어조였다. 그 순간 마리아는 깨달았다. 그는 진실을 말하지 이 세상은 그가 쓴 기사들로 인해 혼란에 빠져 있었지만 이곳의 시간은 멈춘 듯했다. 그는 창백한 얼굴로 감방 한 구석에 놓인 낡은 플라스틱 양동이를 응시했다. 그 안에는 더러운 걸레와 희뿌연 물이 담겨 있었다. 그 양동이는 그에게 단순한 물통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광기를 완성할 마지막 무대 소품이었다. 그는 지난 며칠 동안, 아니 수년간, 자신이 썼던 기사들과 자신의 범죄 행각을 하나의 완벽한 이야기로 만들고자 했다. 3명의 희생자들은 그의 끔찍한 연작의 주인공이었고 그의 체포는 절정이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모든 것을 마무리할 마지막 장면, 즉 죽음뿐이었다. 깊은 밤, 다른 죄수들이 잠에 골아떨어졌을 때 타네스키는 소리 없이 일어섰다. 그의 움직임은 마치 그림자처럼 부드러웠다. 그는 양동이 앞에 무릎을 꿇었다. 차가운 교도소 바닥의 한기가 그의 몸을 타고 올라왔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공허하지 않았다. 그 속에는 낯선 결의와 함께 광기 어린 섬광이 번뜩였다. 그는 잠시 양동이 속의 뿌연 물을 들여다보았다. 마치 자신의 마지막 모습을 그 안에 비춰보려는 듯. 그리고 천천히 그는 자신의 얼굴을 그 더러운 물 속으로 쳐박았다. 첫 번째는 경련이었다. 그의 몸은 본능적으로 거부하며 떨렸다. 숨막히는 고통과 함께 과거의 끔찍한 기억들이 물속에서 떠오르는 듯했다. 그는 자신이 살해했던 희생자들의 얼굴을 보았다. 시라노스카의 평온한 얼굴, 리코스카의 찢겨진 피부, 테멜코스크의 공포에 질린 눈. 그 모든 잔혹한 이미지들이 그의 숨을 더욱 조여왔다. 타네스키는 필사적으로 버텼다. 그의 손은 양동이의 차가운 플라스틱을 움켜쥐었다. 그는 몸부림쳤지만 독극물이나 약물도 검출되지 않았다. 타네스키는 마치 공포 영화처럼 죽음을 맞이했다. 그의 죽음은 그가 썼던 끔찍한 이야기들의 완벽한 결말이었다. 그는 자신이 창조한 악몽 속에서 스스로 사라지는 것을 선택했다. 모든 비밀을 가슴에 품은 채 영원히 침묵의 나락으로 떨어졌다. 그리고 킬체보의 사람들은 영원히 그가 왜 그런 짓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그날 밤 양동이 속에서 마지막으로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알 수 없게 되었다. 영원히 봉인된 진실의 무덤, 블라도 타네스키의 죽음은 충격과 논란의 거대한 파도를 남겼다. 그의 시신은 교도소 병원 영안실로 옮겨졌고 언론은 그의 죽음을 대서특필했다. 악마 기자의 최후라는 선정적인 제목 아래 그의 삶과 범죄 그리고 끔찍한 죽음의 모든 것이 세상에 공개되었다. 하지만 킬체보의 사람들은 여전히 믿을 수 없었다. 그들이 알던 조용하고 겸손한 남자가 어떻게 그렇게 잔혹한 살인을 저지를 수 있단 말인가. 그의 동료 기자들은 그는 결코 그런 짓을 할 사람이 아니다 라고 울부짖었고 이웃들은 그의 가족은 완벽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경찰은 단호했다. 기자회견에서 경찰청장은 우리는 타네스키에 대한 결정적이고 논쟁의 여지가 없는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선언했다. DNA 증거, 그의 기사들 속에 숨겨진 미공개 정보들, 그리고 그의 불우한 가족사까지 모든 것이 그가 범인임을 가리키고 있었다. 하지만 마케도니아의 형법은 사망한 사람을 기소할 수 없었다. 타네스키가 죽는 순간 모든 법적 절차는 중단되었다. 법정에서 그의 죄가 공식적으로 증명될 기회는 영원히 사라졌다. 우리에게는 불행한 일입니다. 용의자가 죽었기 때문에 이 사건은 법정에 서지 못하고 우리의 증거는 법정에서 공개될 수 없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허탈하게 말했다. 그들은 타네스키가 교도소 떠났고 그의 아들들 역시 아버지의 그림자를 피해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다. 킬체보의 공포는 종식되었지만 진정한 해결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사람들은 여전히 궁금해했다. 타네스키는 정말로 혼자였을까? 그가 쓴 기사들은 정말 그가 범인이라는 증거였을까? 아니면 누군가에게서 정보를 받아 쓴 것일까? 이 모든 의문들은 영원히 미스터리로 남았다. 블라도 타네스키의 이야기는 킬체보의 가장 어두운 전설이 되었다. 그는 한때 존경받는 기자였지만 그의 이름은 이제 살인과 배신의 동리어가 되었다. 그의 펜은 정의의 도구였지만 결국 피로 얼룩진 칼날이었음이 드러났다. 그리고 그가 숨겨놓은 진실은 킬체보의 조용한 밤거리 속에 영원히 메아리치며 사라진 사람들의 마지막 비명과 함께 영원히 봉인되었다.